중국에서 고전 중인 현대자동차가 지난 1분기에도 저조한 판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회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이 장기전에 돌입한 가운데 쌍용 자동차가 최근 각 영업점들에게 현대카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장 해결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됩니다. 증권사들이 앞서터 유튜브 종목 추천 방송을 개설하면서 금융당국이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광고인지 투자 정보인지 구분이 어려워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암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한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판매자 자신도 제품을 섭취한 뒤 부작용을 느꼈지만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10,000개가 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현대자동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판매량이 사드 보복 당시보다도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 지난 1분기에 어느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네, 현대차에 따르면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의 1분기 판매량은 13만 2,700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고 10년 전 1분기 10만 9,100대를 판매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력 모델인 엘란트라와 투싼 등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스촨 현대도 1분기 판매량이 1,200대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보면 판매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을 이달 말 폐쇄할 예정이며 기아차 중국 법인도 옌청 1공장 가동을 다음 달부터 중단합니다. 정 기자, 현대차가 중국에서 이렇게 부진한, 그러니까 안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네, 사드 보복 후폭풍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SUV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공략하는 데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SUV 모델을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가성비를 앞세운 현지 브랜드의 추격과 고급차 이미지를 내세우는 일본, 유럽 업체 사이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처음 출시되기도 전에 스크린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갤럭시 폴더블 폰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네, 이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매체인 더버지와 CNBC, 블룸버그 등이 삼성전자로부터 리뷰를 위해서 미리 받았던 갤럭시 폴드 제품에서 스크린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제품을 제공받았던 리뷰어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갤럭시 폴드를 폈을 때 한쪽 화면이 꺼지거나 깜빡거리는 현상 혹은 스크린에 줄이 간 현상 등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삼성전자는 제거하면 안 되는 보호막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갤럭시 폴드의 디스플레이를 새로 개발하면서 최상층에 교체형 화면 보호막을 뒀는데 사용자가 이를 보호 필름으로 오해하고 제거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안내대로 보호막을 뜯지 않은 다른 제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기자, 논란이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삼성 측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화면 보호막을 사용자가 쉽게 뗄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CNBC 등 일부 외국 언론은 보호막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화면 불량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밀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화면 불량 문제가 갤럭시 폴드의 설계상 결함 때문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한편 삼성은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예정대로 오는 26일 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애플이 퀄컴의 로열티 소송 합의료로 최대 6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을 지급했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NBC는 애플이 퀄컴과 소송을 끝내기 위해서 50억에서 60억 달러를 지급했고, 이는 퀄컴의 지급을 중단한 로열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5G 아이폰 출시를 위해서 관련 모뎀을 공급하는 퀄컴에게 백기투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1년 사이 4번이나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당장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먼저 한은의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 어제 나왔는데 이게 다른 기관들의 예상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부 예상치보다는 좀 낮고요. 민간 연구소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을 했다가 1년에 이제 4번 동안 계속 내리면서 이제 어제 2.5%까지 전망을 떨어뜨렸는데요.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예상치보다는 0.2%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민간경제연구소와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IMF와 OECD 등은 아직은 한은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우리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5%에 그친다면 지난 2013년에 2.3% 이후에 최저치가 됩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사실상 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하는 예상보다도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네. 결국은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이 만나서 이제 추경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당정은 앞서 6조 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어제 당정 회의가 끝난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서 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6조에서 7조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되면은 이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IMF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하반기 추경이 9조 원대가 되더라도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추경이란 이런 카드를 쓰더라도 이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에 겨우 이 턱걸이에 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그런데 정부가 앞서 예비 타당성 면제에 이어서 이번에 추경 카드까지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국회 통과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어제 이제 추경안을 보면은 그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또 미세먼지 저감 등 이런 민생 대책도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에 그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 노후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단기 일자리 사업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제 이걸 놓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총선용 추경이라고 이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를 만나서 이 재해용 추경과 이 경기 부양용 총선용 추경을 좀 분리해달라. 그리고 나서 총선용 추경은 야당에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의 기싸움이 시작된 건데 이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4.14로 한 달 전보다 0.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오름세가 컸고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전기, 전자기기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채용 비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T 추가 채용 비리가 포착이 됐다고요? 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외에 또 다른 전 국회의원 2명의 부정취업 청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해당 정치인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은 면접 등 전형 과정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지만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졌나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희정 전 장관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2년 KT 홈 고객 부문 채용에 해당 정치인들이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곧 이들을 소환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사자들은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재판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은 지난 15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들 의원과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의 지인 총 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실수로 해외 주식 거래에서 고객의 허위 매물이 매도되는 이른바 유령 주식 거래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유진투자증권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국은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김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말 유진투자증권 고객 A씨는 해외 상장지수 펀드 655주를 실제 주식 가격보다 4배나 오른 가격에 팔아치웠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른 데에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 종목 주식이 4대1로 병합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4대1로 병합되면 주식 내주는 한 주로 바뀌고 주당 가격은 4배로 오릅니다. 이때 증권사가 거래를 정지하고 수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실제 주식의 4배가 넘는 물량을 허위로 매도하게 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해야죠. 좀 직원들이 미스를 한 거죠. 다시 말해 해외 주식이 병합될 때 증권사 직원이 초과 매도된 내용을 체크했어야 했는데 과실이 발생했던 겁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식 영업을 하는 1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진투자증권과 비슷한 초과 매도가 발생한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유진증권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증권사, 예탁원 지금 조치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조치할 생각이고요.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주식 매매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서둘러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로 증권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콘텐츠 중 일부는 단순히 시황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광고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방송들이 별도의 심의 없이 송출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심의 과정 없이 송출되는 온라인 증권 방송, 이 방송들에 대해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죠. 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증권 방송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금감원의 주문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 심사에 주의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업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사나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종목 추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온라인 방송에 대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엔 관련 기준이 없어 일부 온라인 증권 방송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기자, 금감원이 말하는 내부 통제 강화, 이게 결국은 심사 과정을 철저히 지키라는 뜻인가요? 심사를 거치는 대상이 모든 영상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가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에 대해 내부 통제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는 표시인 준법 감시인 심사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영상물에 대해 각사별로 자체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범 규정 사항이라 협회 차원에서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투협 관계자는 광고물의 준법 감시인 심사필이 필수지만 그 외 영상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해 관련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은 심사를 거쳐 준법 감시인 심사필의 1년 번호가 붙을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체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쌍용자동차와 현대카드 사이에 법정 소송 우려가 불거져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우선 쌍용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쌍용차는 지난달 20일 카드사가 통보한 0.1%포인트가량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카드사의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없이 협상을 이어오고 있고 몇몇 카드사와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취재 결과 유독 쌍용차와 현대카드 간 마찰이 심하다는 거죠? 네, 쌍용차는 지난달 말 현대카드의 결제를 받지 말라며 각 영업점에 지침을 내렸고 지금까지 쌍용차에선 현대카드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쌍용차 측은 현대카드가 협상에 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현대카드 측은 이미 수수료율이 결정됐는데 쌍용차가 현대차의 협상 결과를 보고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카드 대리점에서 카드 안 받는 거 이거 위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쌍용차는 현대카드의 카드 결제는 받지 않지만 가맹점 계약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카드사의 가맹 계약과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인데요. 여전법 19조에는 카드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카드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민원을 여신금융협회에 접수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가 가맹계약 해지인데요. 가맹점 계약 해지는 쌍용차도 현대카드도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현대카드 측은 쌍용차와 협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수수료 협상안을 먼저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대카드는 거래 중지를 먼저 풀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두 회사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 청년들은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국내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가 활동이 늘면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인기도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2살 민석환 씨는 운동 매니아입니다. 평일에는 실내 암벽 등반을 하고 주말이면 야구나 마라톤 등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활동성이 높다 보니 자동차 구입 시 수납 공간이 넓은지 여부가 우선순위입니다. 직장인 야구리그를 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장비나 야구화, 농구화, 크로스핏화 같은 걸 이제 챙기다 보니까 적재 장소가 큰 SUV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SUV 인기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내수 판매량이 45%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을 지키던 승용차 세단은 SUV 돌풍에 밀려 사상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UV 시장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쌍용차의 신형 코란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란도는 지난 1980년대에서 90년대 누적 판매 대수 36만여 대를 넘기며 우리나라 SUV를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코뿔소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내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쟁 차종의 2단 등장으로 주춤했지만 8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SUV 시장에 재등장했습니다. 신형 코란도는 과거 코란도의 전통에 첨단을 더했습니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눈앞에 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게 특징입니다. 앞차 출발 알림, 안전거리 경고, 중대형 SUV 이상급에서나 적용된 탑승객 하차 보조 시스템 등 현재 자율주행 5단계 중 3단계 가장 근접한 2.5 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꿈의 차였던 코뿔소가 2019년 2030 세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안에 따라서 원자력 혹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 계획안을 보면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늘리겠다고 했죠? 네, 산업부는 오늘 오전 삼성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 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하고 소비 효율을 38%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려는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정부의 탈원전, 친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인데요. 정부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내수 시장 확보, 연간 보급 수준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2040년이면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지 또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수소의 역할은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효율 연계 산업의 신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가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 이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암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차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서 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 기자.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이 제품들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들여온 겁니까? 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바이엔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판매한 바이엔티는 10,000개가 넘는데요. 액수로는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 들여온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베트남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국내로 반입할 때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150 이하로 나눠서 포장했고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이 소비한다고 속여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암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된다고요? 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바이엔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시부트라민이나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시부트라민은 과거에는 비만 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이 보고되면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고요.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입니다. 두 물질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판매자들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붙이는 등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판매자 자신이 섭취하다 부작용을 느꼈는데 판매를 계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개인 소비용일지라도 바이엔티의 통관을 금지하고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임명안을 전자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말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11시 53분 현재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1% 오름세 221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가량 올랐습니다. 76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1분기 중국 판매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10년의 최저치라고 하지만 지금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의 닛산 출신 고위직을 영입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세입니다. 갤럭시 폴드 스크린 결함 논란으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KT입니다. 추가 채용 비리가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요.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KT 현재 0.7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주와 관련해서 현대사료가 현재 15% 급등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과 협력한다는 소식이 현재 현대사료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